이 여자 당장 병원 밖으로 끌어내세요. 신임 병원장이 된 아들은 자신을 찾아온 늙은 어머니를 향해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은 그녀를 짐짝처럼 질질 끌어 호텔 바닥에 내동댕이 쳤고 며느리는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가 내쫓은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직접 고발하는 지옥의 전화 한 통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지금부터 7년 전 한 사건을 세상 밖으로 드러내며 아들의 인생을 가혹한 지옥으로 몰아넣을 수밖에 없었던 한 어머니의 눈물로 얼룩진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도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폭우가 쏟아붓는 밤이었습니다. 창밖은 번개가 쉴 새 없이 번쩍이며 검은 하늘을 갈라놓고 있었고 굵은 빗방울은 최고급 저택의 두꺼운 유리창을 거세게 두드리고 있었죠. 하지만 이 흉흉한 날씨와는 완벽하게 대조적으로 호화로운 저택의 안은 그야말로 그림 같은 평화와 부유함이 넘쳐 흘렀어요. 최서방, 병원장 취임식 연설문은 완벽하게 준비했나? 내 성격 알지? 아주 사소한 실수도 용납 못해. 김진태가 60대의 위압감이 가득한 얼굴로 와인 잔을 우아하게 돌리며 물었습니다. 그의 금태 안경 너머로 번득이는 날카로운 눈빛은 창밖의 번개보다 더 서늘했죠. 물론입니다. 장인어른.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0대 초반에 성공한 엘리트 의사. 그의 얼굴에는 1등 외에는 해본 적 없는 사람 특유의 오만함과 자신감이 뚝뚝 묻어났어요. 명품 정장이 그의 위엄을 더욱 빛내주었죠. 아빠, 그날 내 드레스는 파리에서 도착한 신상으로 준비할 거예요. 취임식 헤드라인은 세기의 부부, 완벽한 파트너로 장식해야 하니까. 아참, 박 의원 사모님이 꼭 오신다고 하셨어요. 김 검사장님 사모님도 자리 꼭 빼놓으라고 하셨고요. 김지수가 랍스터 집게를 든 채 신이 나서 떠들었습니다. 30대 후반의 그녀는 탐욕스러운 고양이처럼 목에 걸린 값비싼 진주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죠. VIP 리스트도 완벽하고 호텔 연회장 세팅도 최고급으로 전부 확인했습니다. 장인어른, 최민혁은 장인 김진태의 예쁨을 받기 위해 열심히 자신이 준비한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자니가 지난달 그 시끄럽던 노조위원장 놈을 깔끔하게 밟아준 덕분에 이사회가 얼마나 조용한지 몰라. 파업이고 뭐고 싹. 역시 내 사람, 내 후계자답다니까. 김진태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최민혁은 완벽하게 구워진 스테이크를 우아하게 썰면서도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죠. 모두 장인어른의 현명한 가르침 덕분입니다. 제가 무엇을 밟아야 할지, 무엇을 쥐어야 할지 항상 명확하게 지도해 주시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김지수가 갑자기 들고 있던 포크와 나이프를 탕 소리가 나게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아, 가르침하니까 갑자기 속이 울렁거리네. 여보, 당신 어머니 말이야. 김지수가 남편 최민혁을 독사처럼 날카롭게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설마 어머님 당신 취임식에 부를 생각은 아니겠지? 최민혁의 손이 찰나의 순간 허공에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1초도 안 돼 완벽한 포커페이스를 되찾았죠. 당연히 안 부르지. 지난번 자선 바자회 때 나타나서 쪽팔려 죽는 줄 알았다고. 김지수의 목소리가 방금 깬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워졌어요. 나도 그날 기절 초풍하는 줄 알았잖아. 김진태도 묵직한 와인 잔을 테이블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거들었습니다. 미녀가 지수 말이 틀린 게 아니야. 우리 같은 급의 사람들 모임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오는 건 무례한 행동이지. 그건 자네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알아듣겠나?
최민혁은 멈칫했던 표정을 싹 지우고 오히려 완벽하게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의 동요도 보이지 않았죠. 걱정 마십시오. 알리지도 않을 거고 오시지도 못할 겁니다. 김진태가 흡족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주제로 넘어갔죠. 좋아. 아주 좋아. 그럼 이제 두 번째 쓰레기를 치워야지. 그 강철수 영감 말이야. 김지수가 이번엔 테이블 위에 기어가는 벌레를 본 듯한 표정으로 질색했어요. 아우, 그 냄새나는 미친 영감. 생각만 해도 토할 것 같아. 김진태가 진지하고 위압적인 표정으로 최민혁을 바라봤습니다. 취임식 날은 티끌 하나 없이 완벽해야 해. 그 영감 그림자도 보여선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최민혁이 자신만만하게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시며 여유롭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보안팀은 물론이고 호텔 관할 경찰서 정보가 지구대까지 싹 다 말 맞춰놨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스테이크 조각을 우아하게 입에 넣었죠. 호텔 반경 100m 이내 접근 즉시 업무방해 및 집시법 위반 현행범으로 체포. 모든 처리는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하하, 크하. 역시 최서방이야. 일 처리가 아주 예술이야, 예술. 김진태가 손뼉을 치며 크게 웃었습니다. 강철수라는 이름이 나오자 식탁에는 잠시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 사람 모두 그 이름에 얽힌 7년 전에 그 끔찍했던 날을 모를 리 없었죠. 하지만 그들은 애써 그 기억을 외면했습니다. 근데 그 영감은 진짜 징하게 안 죽네요. 슬슬 갈 때도 되지 않았나? 정말 징그러워. 김지수가 지루하다는 듯 하품을 하며 툭 던졌어요. 그러게 말이야. 강민이 그 녀석이지 애비보다 생명력이 질겼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이지. 김진태가 뼛속까지 잔인한 농담을 던지며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최민혁은 그 끔찍한 농담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조용히 와인을 비웠죠. 좋아. 이제 모든 골칫거리와 쓰레기들은 완벽하게 치워졌다. 우리의 새로운 황금 시대를 위하여. 김진태가 와인 잔을 높이 들어 올리며 선언했습니다. 최민혁과 김지수도 환하게 웃으며 잔을 들었죠. 우리 가족의 영원한 성공과 번영을 위하여. 쨍! 세 사람이 탐욕스럽고 만족스러운 미소와 함께 붉은 와인을 천천히 마시는 순간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콰르르르릉, 쾅!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 듯한 거대한 천둥 소리가 터져 나오며 그들의 웃음소리를 순식간에 집어삼켰습니다. 어머, 깜짝이야. 김지수가 기겁하며 어깨를 움츠렸고 그녀의 잔에서 튄 붉은 와인 몇 방울이 피처럼 새하얀 테이블보 위로 튀었습니다. 하지만 김진태와 최민혁은 그 천둥 소리 따위는 전혀 들리지 않는다는 듯 여전히 서로를 바라보며 의기양양한 승자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들이 그토록 완벽하게 준비했던 바로 최민혁의 병원장 취임식 날이 밝았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그날 밤처럼 굳은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초호화 호텔 로비 안은 그야말로 눈이 부신 궁전 그 자체였죠. 거울처럼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하늘에서 무지개 빛을 흩뿌리는 거대한 수정 샹들리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된 그들만의 세상이었습니다. 여기가 맞나? 오영숙이 거대한 호텔 회전문 앞에서 망설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옷은 오늘을 위해 정성껏 빳빳하게 다려 입었지만 세월의 빛이 바랜 그 옷은 이 화려한 공간에서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값비싼 정장과 드레스를 입은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지나갔죠. 오영숙은 애써 용기를 내어 로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금빛 기둥과 값비싼 그림들,
그리고 연회장으로 이어지는 붉은 카펫 위로 우아하게 대화를 나누는 VIP 손님들. 모든 것이 그녀와는 어울리지 않는 그림이었습니다. 어머님, 세상에 여긴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그때 하이힐로 또각거리며 다가온 김지수가 도끼 서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값비싼 시폰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방금 전까지 VIP 손님과 나누던 상냥한 미소를 순식간에 지우고 뱀처럼 차가운 경멸의 눈빛을 하고 있었죠. 오늘 같은 날 망신살 뻗치게 하지 마시고 제발 당장 돌아가세요. 네, 손님들 다 보잖아요. 며느리 지수는 주변 시선을 의식해 목소리는 낮췄지만 그 안의 분노는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나는 그냥 우리 민혁이 얼굴 보고 축하 한마디만 하러 왔어. 오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아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포장한 작은 선물 상자가 덜덜 떨리며 들려 있었습니다. 축하요? 이런 꼴로요? 어머님, 제정신이세요? 거울 좀 보세요. 이게 무슨 망신이냐고요. 김지수가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살짝 높이며 손가락으로 오영숙을 삿대질했습니다. 주변의 수군거림이 더 커지는 순간이었죠. 바로 그때 연회장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던 최민혁이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최민혁은 아주 찰나의 순간 미간을 찌푸렸지만 이내 완벽한 비즈니스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명품 턱시도를 완벽하게 차려입은 최민혁이 우아하게 인사를 하며 자리를 비우고는 어머니 영숙에게로 다가가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쪽으로 오시죠. 겉으로는 정중했지만 그의 소나기 힘은 오영숙의 뼈를 부술 듯 했습니다. 아야, 아프다, 민혁아. 오영숙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최민혁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영숙을 화려한 로비 구석에 어둡고 후미진 차가운 콘크리트 벽이 그대로 드러난 직원 전용 통로로 끌고 갔습니다. 화려한 로비와는 완전히 다른 삭막한 공간이었죠. 여기서 입 다물고 쥐 죽은 듯이 계세요. 아시겠어요? 최민혁이 오영숙을 벽에 밀어붙이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단 하나의 감정도 없었어요. 아들이 어머니를 보는 눈이 아니라 더러운 것을 치우는 사람의 눈이었죠. 민혁아, 내가 내 엄마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오영숙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제발 제 인생에 짐 좀 되지 마세요. 지긋지긋하다고. 최민혁이 지갑에서 10만 원짜리 수표 몇 장을 거칠게 꺼내 오영숙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습니다. 돈을 건네는 그의 손길에는 단 1도의 온기도 없었죠. 이거 택시비입니다. 밥값도 하시고요. 연애 끝날 때까지 여기서 구경하다 가시던지 아니면 지금 가시던지요. 사람들 눈에 띄지 말고 조용히 사라지세요. 최민혁이 넥타이를 고쳐 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는 마치 더러운 먼지를 털어내듯 손을 툭툭 털고는 망설임 없이 돌아서서 화려한 로비로 향했습니다. 민혁아. 오영숙이 무너져 내리며 손을 뻗었지만 최민혁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벽에 기대어 주저앉으며 손에 구겨진 수표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때 한 VIP 손님이 민혁에게 물었습니다. 저분은 누구신가요? 그러자 민혁의 대답이 영숙의 마음을 더욱 갈기갈기 찢어놓았죠. 아, 저희 집 가정부입니다. 제가 중요한 걸 놓고 와서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호텔 정문에서 거대한 소동이 터졌습니다. 우당탕? 만찬 때 그들이 그토록 걱정했던 바로 그 일이 벌어진 거죠. 회전문이 거칠게 돌아가며
억수 같은 비를 뚫고 누군가가 로비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살인마 김진태, 내 아들 강민이를 살려내라. 흠뻑 젖은 강철수가 빗물에 다 번진 피켓을 들고 호텔 로비 한복판에서 절규했습니다. 그의 온몸에서 떨어진 빗물이 최고급 대리석 바닥에 더러운 물웅덩이를 만들었죠. 뭐야? 저 미친 영감 어떻게 들어왔어? 보안팀 뭐해?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기겁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우아했던 클래식 사중주 연주도 공포에 질린 듯 뚝 그쳤고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거나 놓으라고. 내 아들 강민이가 이 병원에서 억울하게 죽었다고. 억울하게. 호텔 보안 요원 3명이 즉시 달려들어 강철수를 제압했습니다. 7년이야. 7년 동안 그 진실을 숨기고 살았잖아. 이 악마들아. 강철수의 절규가 호텔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VIP 손님들이 어머하며 웅성거렸고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이 충격적인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동을 확인하러 연회장에서 다시 최민혁이 나왔습니다. 그의 완벽했던 미소가 순간 굳어졌고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가던 강철수와 정확히 눈이 마주쳤습니다. 최민혁? 저기 있다? 네가 내 아들 강민이 진료 기록 조작했잖아. 강철수가 끌려가면서도 최민혁을 정확히 손가락질하며 악을 썼습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최민혁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내 놈이 바로 살인 공범이야. 김진태랑 같이 내 아들 죽였잖아. 강철수의 핏발선 절규에 로비가 얼어붙었습니다. 손님들이 진료 기록 조작? 살인? 이라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시끄럽군. 빨리 조용히 처리해. 손님들 보고 계신다. 최민혁은 찰나의 동요도 없이 보안팀장에게 턱짓으로 지시했습니다. 그는 마치 바닥에 벌레를 보듯 강철수를 쳐다본 뒤 다시 넥타이를 고쳐 매고 침착하게 손님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아, 정말 죄송합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 분이라 가끔 저럽니다. 곧 조용해질 겁니다. 자, 안으로 드시죠. 최민혁이 손님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강민, 진료 기록 조작. 그 시각 직원 통로 구석에 숨어있던 오영숙이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7년 전 그날 스스로를 속이고 애써 묻어두었던 그날 밤의 기억이 강철수의 절규와 함께 지옥처럼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미녀가 설마 네가 정말. 오영숙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쥐어준 그 더러운 수표를 내려다보며 7년 전 그날 밤 병원 복도에서 희미하게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를 떠올리고 말았습니다. 호텔 로비에서의 그 끔찍한 소동이 끝나기도 전에 영숙은 이미 그곳을 도망치듯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쥐어준 그 더러운 수표 몇 장은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물에 젖어 흐물흐물해지고 있었죠. 차가운 빗방울이 쉴 새 없이 뺨을 때렸지만 그녀는 그것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진료 기록 조작 강민이, 내 아들 강민이를 살려내라. 강철수의 그 짐승 같은 절규가 빗소리를 뚫고 그녀의 귓가를 계속 맴돌았습니다. 오영숙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낡고 허름한 연립주택들이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다닥다닥 붙어있는 동네. 그녀는 곰팡내 나는 좁은 계단을 3층까지 기어오르다시피 해 녹슨 철문을 열었습니다. 오영숙은 빗물에 흠뻑 젖은 옷을 벗지도 못한 채 그 차가운 방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설마 우리 민혁이가, 내 아들이 그랬을 리가 없어.
그녀가 미친 사람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부정하면 할수록 강철수의 그 핏발선 외침은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오영숙은 무언가에 홀린 듯 천천히 일어나 방구석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먼지를 뽀얗게 뒤집어 쓴 낡은 나무 괴짝이 있었고 그 위에는 냄새나는 솜이불들이 쌓여 있었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이불들을 미친 듯이 치우고 삐걱거리는 괴짝 뚜껑을 열었습니다. 어디 뒀더라. 분명히 여기에. 괴짝 안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들과 누렇게 변한 서류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잡동사니들을 다 헤집어냈습니다. 그리고 가장 밑바닥 낡은 수건에 곱게 쌓인 작은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영숙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내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7년 전, 지금은 쓰지도 않는 낡은 소형 녹음기 마이크로 카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플라스틱은 이미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죠. 7년 전, 그래, 7년 전 그날 밤이었어. 오영숙의 머릿속에 스스로 봉인해버렸던 그날 밤의 기억이 지옥처럼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7년 전 그녀는 아들이 레지던트로 있던 바로 그 병원, 김진태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야간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모두가 잠든 VIP 병동은 쥐 죽은 듯이 조용해야 했지만 이상하게 그날 밤은 소란스러웠죠. 복도 끝 병원장실에서 누군가의 고성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이 시간에. 오영숙이 청소 카트를 끌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병원장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김진태의 잔뜩 화가 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 명백한 의료사고잖아. 이 미친놈아. 김진태가 고래고래 고함을 치는 소리에 오영숙은 깜짝 놀라 청소 카트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그녀는 주머니 속에 있던 허리 통증 파스를 꺼내려다 자신도 모르게 그 낡은 녹음기의 녹음 버튼을 꾹 누르고 말았습니다. 당장 기록 조작하고 덮어. 이 일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우리 병원 문 닫는다고. 우리 다 끝장이야, 알아. 김진태의 절박한 절규가 조용한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김진태의 흥분을 가라앉히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원장님, 진정하십시오. 아직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는데 그 목소리에는 단 1%의 동요도 없었죠. 네, 원장님. 차트는 제가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오영숙은 그 목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사인은 선천적 심장질환으로 조작하면 완벽합니다. 그 아이 병력을 보니까 평소 운동을 격하게 했다고 되어 있네요. 급성 심정지로 인한 돌연사. 이보다 더 깔끔할 순 없죠. 누군가의 죽음을, 한 아이의 죽음을 이렇게 태연하게 조작하는 그 목소리. 좋아. 역시 최 선생이야. 그럼 당장 처리해. 새벽이라 당직 간호사들도 별로 없으니까 조용히 처리하라고. 김진태가 만족스럽다는 듯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완벽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이 말했습니다. 오영숙은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병원장실 문이 활짝 열리며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김진태, 그리고 그와 나란히 서서 걸어 나오는 젊은 의사. 하지만 오영숙은 고개를 돌리고 그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내 아들일 리가 없어. 아니야. 목소리는 분명 자신의 아들이었지만 영숙은 자신이 잘못 들은 것이라며 애써 외면해 왔습니다. 난 얼굴을 못 봤어. 그러니 내 아들이라고 확신할 수 없지.
그렇고 말고. 현재로 돌아온 오영숙이 녹음기를 든 채 미친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은 너무나도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뒤 최민혁은 집에 웬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어머니, 인사하세요. 제 약혼녀 김지수입니다. 최민혁이 자랑스럽게 소개했을 때 오영숙은 김지수가 김진태 병원장의 딸임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아버지를 똑 닮은 그 오만한 표정과 차가운 눈빛.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김지수가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인사했을 때 오영숙은 모든 조각을 맞추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한 생명을 짓밟은 대가로 저 악마의 딸과 부와 명예를 한 손에 거머쥐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미녀가, 너 정말 그날 밤. 오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지만 최민혁은 그녀를 짐짝 보듯 차갑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그냥 축하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건 부탁이 아니라 입 다물라는 경고였습니다. 오영숙은 그 순간 자신의 아들이 완전히 다른 괴물이 되어버렸음을 깨달았죠. 그 뒤로 7년 동안 오영숙은 이 끔찍한 비밀을, 아들의 목소리가 담긴 이 녹음기를 괴짝 깊숙이 봉인했습니다. 아닐 거야. 만약 그렇다 해도 수술은 우리 아들이 한 건 아니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죽었던 거였구나. 미녀가 정말 어쩌려고. 오영숙은 녹음기를 부서져라 가슴에 꽉 안았습니다. 그 안에는 아들의 냉혹한 범죄가 한 생명을 짓밟고 성공을 속삭이던 그 끔찍한 목소리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강민이라는 아이의 아버지는 7년 동안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오영숙의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자신의 비겁한 침묵이, 아들을 지키려 했던 그 침묵이 한 아이의 아버지를 7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지옥 속에서 살게 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밤새 그 낡은 녹음기를 뜬 눈으로 쥐고 있던 오영숙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두 눈은 퀭하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가슴 깊숙한 곳 주머니에는 7년 전 그날의 목소리가 담긴 작은 녹음기가 돌덩이처럼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용서를 구할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잖아. 오영숙이 병원 정문 앞에서 차마 발을 떼지 못하고 중얼거렸어요. 그녀는 마지막 남은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었습니다. 혹시 우리 민혁이가 그 악마 같은 김진태한테 협박이라도 당한 건 아닐까? 자신의 아들이 자발적으로 제 입으로 그런 끔찍한 조작을 속삭였다는 것을 차마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병원 로비는 아침부터 환자들과 보호자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착한 최상층, 병원장실이 있는 층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바닥에는 붉은 카펫이 깔려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았고 벽에는 값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죠. 김진태 이사장실, 그리고 그 옆에 나란히 빛나는 최민혁 병원장실 금색 명패. 오영숙이 떨리는 손으로 병원장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아들의 차갑고 권위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병원장실은 어지간한 호텔 스위트룸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호화로웠습니다. 어머니, 최민혁이 이 불청객의 등장에 놀란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김지수도 날카로운 눈으로 고개를 들었죠. 그 표정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기어들어와? 하는 경멸감,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미녀가 나 너한테 꼭 좀 할 얘기가 있어서. 오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자신도 모르게 녹음기가 든 가슴팍을 꾹 움켜쥐었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바쁩니다. 곧 병원 운영회의가 있어서. 최민혁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잘랐습니다. 아니야, 민혁아. 정말 중요한 얘기야. 어제 호텔에서 그 남자 강철수라는 사람이 했던 이야기 말이다. 오영숙이 마지막 용기를 쥐어짰습니다. 강민이라는 그 아이 말이야. 7년 전에 네가 정말 그 아이를 선천적 심장질환으로. 오영숙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병원장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최민혁의 얼굴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굳어졌죠. 어머, 이 노망난 여자가 지금 감히 어디로 와서 이딴 소리를 짓거려. 김지수가 태블릿을 소파에 집어던지며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의 우아했던 얼굴이 분노로 흉측하게 일그러졌어요. 뭐라고요? 우리 남편을 지금 살인자라고 모함하는 거예요? 네. 최민혁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일어나 어머니의 말을 차단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내 뒤를 캔 겁니까? 어제 그 일 때문에 복수하시려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가웠습니다. 그는 오영숙을 어머니가 아닌 처음 보는 침입자 혹은 벌레 보듯 쳐다봤죠. 그 미친 영감탱이 말을 믿고 이제 나한테 와서 협박이라도 하겠다? 돈이라도 뜯어내시겠다? 협박이라는 단어. 아들 입에서 나온 그 단어에 오영숙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충격으로 비틀거리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협박? 민혁아, 진짜 네가 미쳤구나.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질러.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최민혁이 기가 차다는 듯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누구 편에 서서 무슨 꿍꿍이로 이딴 소리를 하는 건지 내가 모를 것 같습니까? 김지수가 최민혁 옆에 딱 붙어서서 거들었습니다. 여보, 당장 보안팀 불러서 끌어내. 아주 병원 바닥에 오물 뿌리러 왔잖아. 오영숙은 아들의 그 잔인한 눈빛을 보며 마지막 남았던 신락 같은 희망이 완전히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협박?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그 모든 일의 주범이었습니다. 도대체 어쩌다가 네가 그렇게 된 거야? 오영숙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무너지듯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도대체 무슨 근거로 날 의심하는지 모르겠군요. 이미 재판에서도 우리가 이겼고 그 인간도 감옥 갔다 나왔어요. 아무도 안 믿는다고요. 최민혁이 책상으로 걸어가 인터폰 버튼을 망설임 없이 눌렀습니다. 보안팀, 지금 즉시 병원장실로 올라와 주세요. 알겠습니다, 병원장님. 수화기 너머로 기계적인 대답이 들려왔죠. 오영숙은 아들이 정말 자신을 쫓아낼 것이라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민혁아, 정말 마지막이다. 가서 용서를 구하고 죗값을 치러. 오영숙이 절규했습니다. 최민혁이 천천히 돌아서서 오영숙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 한치의 감정 동요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내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져 주십시오. 다시는 당신을 어머니라고 부를 일 없을 겁니다. 그 순간 병원장실 문이 벌컥 열리며 건장한 보안 요원 2명이 쳐들어왔습니다. 이 여자 당장 병원 밖으로 끌어내세요. 최민혁이 턱짓으로 지시했습니다. 다시는 병원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고 즉시 출입금지 명단에 올려요. 알겠습니다, 병원장님. 보안 요원들이 짐승처럼 달려들어 오영숙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이거 나 놓으라고. 정신 차려. 나. 오영숙이 발버둥을 쳤지만 건장한 남자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김지수는 그 모든 광경을 팔짱을 낀 채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죠. 조용히 하세요.
다른 환자분들 다 보십니다. 병원장실에서 복도로,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로, 엘리베이터에서 붐비는 1층 로비로 오영숙은 말 그대로 짐짝처럼 질질 끌려 내려갔습니다. 로비에 있던 수백 명의 환자들과 직원들이 모두 이 끔찍한 광경을 쳐다봤습니다. 어머, 저 여자 뭐야? 무슨 일이야? 수군거리는 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지만 오영숙은 더 이상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퍽! 병원 정문 입구에서 보안 요원들이 오영숙을 벌레 쫓듯 바닥으로 거칠게 밀쳤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나동그라져 무릎이 까지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얼씬거리면 그땐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아셨어요? 보안 요원이 마지막 경고를 날리고는 병원 안으로 횡하니 들어가 버렸습니다. 오영숙은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은 채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있는 저 거대한 병원을 올려다봤습니다. 최상층 병원장실 창문에서 최민혁이 마치 개미를 보듯 이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아주 무심하게 시선을 돌리고 창가에서 사라졌습니다. 괴물 같은 자식, 돈에 눈이 멀었구나. 오영숙의 텅 빈 눈에서 마지막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가슴속 주머니에 든 낡은 녹음기가 돌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에 대한 마지막 미련, 지옥 같던 모정이 바로 지금 완벽하게 끊어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그녀 앞에는 오직 하나의 길만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심판대에 세우는 것. 7년 전의 그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창가에 서 있던 최민혁은 마치 더러운 벌레를 보듯 그 광경을 무심하게 내려다보고 있었죠. 그가 시선을 돌려 커튼을 탁 쳤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김지수가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손은 분노로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서 그딴 소리를 짓거려. 선천적 심장질환? 아니, 그 미친 영감탱이가 하는 말을 어떻게 저 여자가 똑같이 읊어대. 김지수가 분이 안 풀린다는 듯 찻잔을 테이블에 쾅 내려놓았습니다. 최민혁은 대답 대신 아까 어머니가 섰던 그 자리에 혹시나 묻었을지 모를 먼지를 손수건으로 닦아내듯 털어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완벽했던 포커페이스는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여보, 듣고 있어? 그 강철수 영감탱이한테 달려가서 둘이 손이라도 잡으면 어떡할 거야? 시끄러워. 최민혁이 야수처럼 소리쳤습니다. 그의 서슬 퍼런 고함에 김지수도 깜짝 놀라 입을 다물었죠. 여보, 당신 지금 나한테 엄마란 사람이 내 뒤를 캐? 내 앞길을 막겠다고? 절대 그렇게 못할걸? 아들이 조금만 다쳐도 벌벌 떠는 노인네야. 하지만 최민혁은 찜찜한 기분을 떨치지 못하며 방안을 초조하게 서성였습니다. 근데 대체 어떻게 한 거지? 꼭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이 말했는데 그는 스스로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완벽했던 가면이 7년 만에 처음으로 무너지고 있었죠. 한편 영숙은 병원 정문 앞 벤치에 앉아 강철수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다시 그가 병원 앞에 나타날 것이라 생각했죠.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낡은 옷깃을 매섭게 파고들었어요. 하지만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강철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영숙의 마음은 점점 조급해졌어요. 혹시 어제 호텔 소동 때문에 경찰에 붙잡혀서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절뚝거리며 걸어오는 한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70대 노인이 낡고 비에 번진 피켓을 들고 천천히 하지만 망설임 없이 병원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강철수 어르신,
오영숙이 벤치에서 벌떡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강철수는 난데없이 자신을 붙잡는 웬 낯선 여자를 보며 잔뜩 경계하는 얼굴을 했습니다. 누구요? 그의 눈빛은 그녀가 병원에서 보낸 끈앞풀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었죠. 병원에서 보낸 사람이요? 또 나 쫓아내려고, 아니면 돈 몇 푼 쥐어주고 꺼지라고 시키던?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는 오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최민혁 병원장의 어미입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강철수의 얼굴이 경악과 분노로 흉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뭐, 당신이 그 살인마 놈의 어미라고. 강철수가 격하게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피켓을 든 그의 손이 파르르 떨렸죠. 당신이 내 앞에 왜 나타나? 썩 꺼져. 당장 꺼지라고. 당신 아들놈이 우리 강민이를 죽였는데 감히 어딜 또 와. 강철수가 당장이라도 피켓으로 그녀를 내리칠 듯이 덤벼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영숙이 그 자리에 쿵소리가 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병원 앞 사람들이 오가는 딱딱한 시멘트 바닥이었습니다. 저도 그날 밤 병원에 있었습니다. 오영숙의 그 절박한 외침에 강철수의 분노에 찬 움직임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요? 강철수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김진태와 제 아들 최민혁의 목소리를 제가 똑똑히 들었습니다. 오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이미 눈물이 비오듯 쏟아지고 있었죠. 아들의 목소리라는 그 말. 강철수는 한참을 그녀를 노려보다가 주위를 휙휙 둘러봤습니다. 일단 따라와요. 여기선 사람들 눈에 띄니까. 강철수가 그녀를 이끈 곳은 병원에서 조금 떨어진 곰팡내가 진동하는 반지하였습니다. 방 안은 좁고 음습했어요. 벽지는 습기로 다 울어 있었고 천장에선 물이 새는지 구석에 물바지 대야가 놓여 있었습니다. 방 한쪽 낡은 교자상 위에는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앉으시오. 강철수가 먼지 쌓인 낡은 방석을 내주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가득했지만 아까의 살기는 조금 가라앉은 상태였습니다. 7년 동안 이 지옥에서 나 혼자 싸워왔소. 강철수가 책상 밑에서 먼지 쌓인 플라스틱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뚜껑에는 내 아들 강민이 사건이라고 비뚤비뚤한 손글씨가 적혀 있었죠. 이게 내가 7년간 피눈물로 모은 자료 전부요. 강철수가 상자를 열자 각종 서류와 빛바랜 사진들이 빼곡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부터 보시오. 강철수가 맨 위에 있던 손때 묻어 너덜너덜해진 종이 한 장을 꺼내 오영숙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아들 강민의 사망진단서였습니다. 내 아들 강민이 고등학교 육상선수였소. 100m, 200m 학교 희망이었어. 강철수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떨렸습니다. 사망진단서에는 강민 향년 17세라고 적혀 있었고 그 밑에 사인란에는 선천적 심장질환에 의한 급성 심정지. 오영숙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10km를 뛰던 건강한 운동선수가 갑자기 선천적 심장질환으로 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강철수가 주먹으로 곰팡이 쓴 방바닥을 쿵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진단서를 발급한 담당 의사, 똑똑히 보시오. 당신 아들 최민혁이요. 강철수가 진단서 맨 아래쪽을 손가락으로 찢어질 듯 가리키며 절규했습니다. 담당 의사 최민혁이라는 성명이 선명하게 적힌 그 이름. 오영숙은 그 글자들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7년 전 괴짝 속에 숨겨두었던 녹음기 속 아들의 그 얼음장 같던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죠. 사인은 선천적 심장질환으로 조작하면 완벽합니다. 녹음기 속 아들의 목소리와 이 종이 위에 박힌 진단서의 내용이 정확하게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일치했습니다. 오영숙이 진단서를 붙잡고 헛숨을 쉬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죽은 사람처럼 창백해졌고 손이 파르르 경련을 일으켰죠. 왜 그래요? 왜? 뭘 아는 게 있어요? 말해봐요. 강철수가 오영숙의 반응을 보며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다그쳤습니다. 선천적, 심장질환 오영숙이 넋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팍 주머니에서 그 낡은 소형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요? 강철수가 녹음기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우연히 녹음한 겁니다. 제 아들 목소리와 김진태 이사장의 목소리가 담겨 있어요. 이게 정말 그날 밤 그놈들 목소리가 담긴 거요? 강철수가 녹음기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의 퀭한 눈에는 7년간 꺼지지 않았던 지독한 분노와 동시에 믿을 수 없는 희미한 희망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네, 제가 그날 밤 그 병원 복도를 청소하다가 우연히 오영숙이 재생 버튼 위에서 잠시 손을 망설였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자신의 아들은 완전히 끝장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죠. 딸깍. 재생 버튼이 눌리자 곰팡 내 나는 쪽방 안이 죽음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지지직하는 낡은 테이프 소음과 함께 7년 전 그날 밤의 목소리가 지옥처럼 흘러나왔어요. 이거 명백한 의료사고잖아. 환자가 죽었다고. 당장 덮어. 기록 조작해. 김진태의 그 격양된 고함 소리에 강철수가 온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는 피눈물이 맺힌 눈으로 녹음기를 찢어질 듯 노려봤죠. 그리고 이어서 나온 그 목소리에 방 안의 공기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네, 원장님. 즉시 차트 처리하겠습니다. 너무나 차갑고 너무나 냉정한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17살짜리 아이가 죽었는데도 감정의 기복 하나 없이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듯한 그 담담한 음성. 사인은 선천적 심장질환으로 조작하면 완벽합니다. 그 아이 병력을 보니 운동을 많이 했다고 되어 있네요. 급성 심정지로 인한 돌연사라고 하면 믿을 만합니다. 좋아. 역시 최 선생이야. 당장 처리해. 딸깍. 녹음이 끝나자 쪽방 안은 정적, 아니, 그보다 더한 절망이 흘렀습니다. 강철수는 자신의 귀로 7년 전 아들의 마지막을, 그 조작의 순간을 확인한 순간 그 자리에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으흑. 그는 입을 벌린 채 짐승처럼 헛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7년간 억눌러왔던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죠. 강민아, 우리 강민아, 아빠가 늦었다. 이 아빠가 너무 늦었어. 으악. 강철수는 곰팡이 쓴 방바닥에 엎드려 아들의 사망진단서를 가슴에 피멍이 들도록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내 아들, 내 착한 아들이 그렇게 억울하게. 오영숙도 그 옆에서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정말로 한 생명을 짓밟고 성공을 훔친 범죄자라는 사실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강민아, 불쌍한 아가, 미안해. 이 아줌마가 정말 미안해. 그 순간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자신의 손으로 이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고 말입니다. 1시간쯤 흘렀을까요?
강철수가 눈물을 닦고 교자상 서류 더미 밑에서 또 다른 누런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편지 몇 장과 메모지들이 들어 있었죠. 사건 한 달 뒤 양심 고백을 하겠다며 몰래 나한테 연락해 온 간호사가 있었소. 강철수가 편지 중 하나를 오영숙에게 보여줬습니다. 서명란에는 이선영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이선영 간호사. 그날 밤 내 아들 마지막을 지켰던 당직 간호사였소. 강철수가 편지 내용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강민 환자는 명백한 의료사고입니다. 김진태 원장과 최민혁 선생의 증거인멸부터 기록 조작까지 저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이렇게 편지를 드립니다. 오영숙은 그 내용을 들으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 간호사는 이것도 썼소. 강철수가 다른 편지를 펼쳤습니다. 최민혁 선생은 그 일 처리 직후 갑자기 김진태 원장의 딸과 약혼을 발표했습니다. 마치 모든 게 성공의 대가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럼 그 간호사는 지금 어디에? 오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문제요. 법원에서 증언해주겠다고 했는데 이 편지를 나한테 보낸 다음 날 그 이선영 간호사는 병원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해고당했소. 강철수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어두워졌습니다. 그 뒤로 완전히 행방불명이야. 내가 백방으로 찾으려 해도 집도 이사가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소. 오영숙은 모든 끔찍한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7년 동안 저지른 죄의 무게를 깨달았습니다. 침묵은 아들을 지킨 게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범죄를 방조하고 이 억울한 아버지를 2번 죽인 공범이었던 거죠. 정말 죄송합니다. 쿵. 오영숙이 강철수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머리를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조아렸습니다. 그녀의 이마가 더러운 바닥에 닿았습니다. 제가 괴물을 키웠습니다, 선생님. 그녀의 목소리는 피를 토하는 듯한 절망과 참회로 갈기갈기 찢겨 있었습니다. 7년 동안 이 모든 진실을 묵인했습니다. 강철수가 그런 오영숙을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뼈에 사무친 분노가 여전히 들끓었지만 아들 때문에 똑같이 지옥을 겪고 있는 어미의 진심 어린 참회에 그의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제 손으로 이 모든 죄를 씻겠습니다. 오영숙이 고개를 들고 강철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텅 비었던 눈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나 미련은 없었죠. 제 아들을 제 손으로 세상에 고발하겠습니다. 7년간의 지독한 한과 고통이 교차하는 순간 피해자의 아버지와 가해자의 어머니가 마침내 무너진 진실 앞에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철수는 7년간 모은 피눈물 같은 자료들을, 오영숙은 아들의 목소리가 담긴 그 낡은 녹음기를 품에 안고 밖으로 나섰죠. 두 사람이 향한 곳은 골목 어귀의 공중전화 부스였습니다. 유리창은 금이 가 있었지만 다행히 아직 작동은 되고 있었습니다. 오영숙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낡고 다른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녀가 바스락거리는 종이를 넘기며 중얼거렸어요. 박진우 기자, 분명히 여기에. 10년 전 시장 바닥에서 뜨거운 국밥을 팔 때 인심 좋다며 단골이 되었던 젊은 기자의 번호가 수첩 구석에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번호가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연락이 될까? 오영숙이 망설이자 강철수가 옆에서 초조하게 지켜봤습니다.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요? 국밥 한 그릇에도 고맙다고 9번은 인사하던 사람입니다. 믿을 수 있어요. 오영숙은 동전을 밀어넣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번호를 하나하나 눌렀습니다. 뚜뚜뚜. 몇 번의 신호음이 울린 후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박진우입니다. 박진우 기자님, 나 기억하시나요? 10년 전에 시장에서 국밥 팔던 오영숙입니다. 오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세상에, 오영숙 어머님, 이게 얼마만입니까? 아이고, 잘 지내셨어요? 근데 목소리가 왜 이렇게 떨리세요? 무슨 일 있으시죠? 이제는 어엿한 중앙일보 탐사보도팀장이 된 박진우가 10년 전 그 인정을 잊지 않고 진심으로 반가워하며 말했습니다. 그 따뜻한 목소리에 오영숙은 잠시 눈물이 핑 돌았지만 곧바로 마음을 다잡았죠. 그녀는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을 꽉 줬습니다. 박진우 기자님, 오영숙이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이 한마디가 제 뱃속으로 낳은 아들의 숨통을 끊는 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아들을 성진병원 신임병원장 최민혁을 내 손으로 고발하려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7년의 한과 결심이 뭉쳐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박진우가 숨을 흡 하고 멈추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네.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드님을 고발하신다고요? 박진우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본능적으로 목소리를 낮추며 되물었습니다. 맞아요. 제 아들 최민혁이 7년 전에 저질렀던 살인 은폐 사건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오영숙의 단호한 말에 박진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당장 어디 계십니까? 제가 즉시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는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시장 근처 옛날 찻집이라고 있소. 1시간 뒤에 거기서 봅시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 있어도 1시간 안에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오영숙과 강철수는 낡은 건물 2층에 있는 작은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손님이 거의 없어 조용했고 쌍화차 냄새만 가득했죠. 1시간이 채 되지 않아 박진우 기자가 가방을 맨 채 헐레벌떡 찻집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의 그는 날카로운 안경 너머로 오영숙의 헬쑥한 얼굴을 보자마자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님, 박 기자님, 오랜만이에요. 이분은 강철수 어르신이라고 7년 전 이 사건 피해자의 아버지십니다. 오영숙이 강철수를 소개하자 박진우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 사람이 찻집 구석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박진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노트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정확하게 무슨 일인지 처음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오영숙은 말없이 가방에서 그 낡은 소형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툭 하고 올려놓았습니다. 이것부터 들어보세요. 그녀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치직. 오래된 테이프 소음과 함께 7년 전 그날 밤의 대화가 조용한 찻집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거 의료사고잖아. 당장 덮어. 기록 조작해. 네, 원장님. 즉시 차트 처리하겠습니다. 사인은 선천적 심장질환으로 조작하면 완벽합니다. 박진우 기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기자로서의 본능으로 이것이 대한민국을 뒤흔들 엄청난 사건임을 즉시 알아챘습니다. 어머님, 이 목소리 정말 최민혁 병원장, 아드님 목소리가 맞습니까? 네, 내 아들 목소리 맞습니다. 오영숙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강철수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들을 꺼내 테이블에 펼쳐놓았습니다. 이것이 내 아들 강민희의 사망진단서요. 강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녹음기에서 나온 그대로 사인이 선천적 심장질환으로 되어 있소.
그리고 담당 의사 최민혁. 그놈 이름이 여기 박혀 있소. 박진우는 녹음 파일과 사망 진단서를 번갈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완벽한 증거였죠. 그리고 이건 그날 당직 간호사의 편지요. 강철수가 빗바랜 편지들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김진태가 아니라 최민혁이 모든 것을 주도했다고. 그리고 그날 이후 김진태 딸과 약혼했다고 말이요. 강철수가 편지를 보낸 다음 날 그 간호사가 해고되고 행방불명됐다는 사실까지 덧붙였습니다. 박진우는 모든 자료를 꼼꼼히 살펴본 후 깊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어머님, 박진우가 조심스럽게 마지막 확인을 위해 말을 꺼냈습니다. 이 보도가 나가는 순간 아드님은 정말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의사 면허, 병원, 사회적 지위, 재산, 가정도 다 끝장이에요. 어미로서 정말 그 각오가 되어 있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오영숙이 박진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은 7년 전에 이미 모든 것을 잃었어야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의 망설임이나 미련은 없었습니다. 한 생명을 짓밟고 제 양심을 팔아서 짐승이 되었으니까 이젠 죗값을 치를 시간이죠. 박진우는 그녀의 굳은 결심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그는 모든 증거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챙기며 약속했습니다. 사라진 이선영 간호사, 제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완벽한 기사로 그들의 죄를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7년간의 긴 어둠 끝에서 드디어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고맙소, 박 기자님. 강철수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박진우의 눈에는 진실을 밝히겠다는 기자로서의 사명감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박진우 기자가 탐사보도팀 사무실에서 밤늦게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영숙과 강철수로부터 받은 자료들이 책상 위에 정리되어 있었고 녹음기와 사망진단서 사본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그의 안경이 번쩍였습니다. 이선영. 박진우가 컴퓨터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7년 전 행방불명된 간호사 이선영의 행방을 찾기 위해 온갖 데이터베이스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선배, 아직도 일하세요? 후배 기자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이 사건을 완성하려면 결정적인 증인이 필요해. 이선영이라는 간호사를 찾아야 해. 박진우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실을 밝히겠다는 집념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주소지는 계속 바뀌고 있는데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는 것 같네요. 전세나 월세 계약 기록도 없고. 후배가 다른 컴퓨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숨어 사는군. 휴대폰이나 카드 사용 내역은 어때? 박진우가 다른 검색창을 열며 물었습니다. 최소한으로만 나와요. 편의점에서 생필품 구입하는 정도. 잠깐, 이건 뭐지? 후배가 갑자기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부산 영도구, 여기서 계속 같은 편의점에서 결제 기록이 나오네요. 한 달에 서너 번씩. 박진우가 주소를 확인하며 일어났습니다. 부산, 내일 새벽 첫 차로 부산에 가야겠어. 다음 날 오전, 박진우는 부산 영도구의 한 소외된 주택가에 도착했습니다. 좁은 골목길 안쪽에 작은 원룸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편의점 사장에게 이선영의 사진을 보여주며 정보를 얻었습니다. 아, 이분이요? 3층 끝방에 사세요. 아주 조용한 분이에요. 편의점 사장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누구세요? 문 안에서 경계심 가득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중앙일보 박진우 기자입니다. 이선영 씨와 잠시 얘기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문틈으로 체인이 채워진 채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불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기자라고요? 전 기자랑 얘기할 게 없는데요. 이선영이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7년 전 강민이라는 학생에 관한 일입니다. 김진태 병원에서 일하셨죠? 박진우의 말에 이선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의식하며 잠시 망설이다가 체인을 풀고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하지만 오래 있을 수는 없어요. 작은 원룸 안은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지만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창문에는 두꺼운 커튼이 쳐져 있어서 낮인데도 어두웠습니다. 7년 동안 여기서 숨어 살고 계셨군요. 박진우가 방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숨어 산다기보다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이선영이 차를 끓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박진우가 노트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이선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왜요? 이선영이 경계하자 박진우 기자는 피켓 시위를 하는 강철수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민 학생의 아버지는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해 전 재산을 잃고 이렇게 비참히 살고 계십니다. 그때 이를 증언하기 힘드신 거 알아요. 그땐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젠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고 박진우는 녹음 파일을 재생시켜 주었죠. 제발 용기를 내주세요. 이선영 씨. 이선영은 녹음 파일을 듣고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응급실에 17세 학생이 실려왔어요. 운동 중에 쓰러진 아이였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응급 환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더니 이선영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세요. 아이가 죽었어요. 의료진이 옆 환자에게 투약할 약을, 강민 환자에게.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이선영이 창문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김진태 원장이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더라고요. 소리를 지르면서 어쩌냐고. 그때 최민혁 선생이 어떻게 했나요? 박진우가 펜을 든 채 물었습니다. 최민혁 선생은 정말 차갑게 침착했어요. 오히려 김진태 원장을 진정시키면서 이선영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차트를 조작하자고 했어요. 사인을 바꾸자고요. 선천적 심장 질환으로. 박진우의 펜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관련 기록을 없애라고 지시했어요. CCTV 영상, 의료진 기록, 모든 것을. 그럼 실제로는 의료사고였다는 뜻인가요? 네, 맞아요. 이선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전 그냥 당직 간호사였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왜 그때 신고하지 않으셨어요? 박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신고하려고 했어요. 정말로요. 그래서 강철수 씨에게 편지를 보냈고요. 이선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최민혁 선생이 저를 불러서 봉투를 주면서 입을 다물라고 했어요. 돈을 주면서요? 네. 그리고 위협했어요. 만약 입을 열면 제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어요. 없던 지도 뒤집어 씌웠어요. 이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간호사 면허도 잃을 뻔했고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박진우는 메모를 정리하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선영 씨, 이제라도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카메라 앞에서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선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도 무서워요. 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할지.
더 이상 숨어 살 수는 없어요. 강철수 씨는 7년 동안 혼자 싸우고 계셨어요. 박진우가 2시간을 넘게 설득했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걸 아시잖아요. 저희가 도울 거예요. 그때랑은 달라요. 이선영이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카메라 앞에서 말하겠어요. 고맙습니다. 용기 있는 결정이에요. 박진우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틀 후 이선영은 서울의 방송국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7년간의 고통과 두려움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제 최민혁의 완벽한 범죄를 세상에 폭로할 준비가 완료된 것이었습니다. 호텔 취임식이 오영숙의 등장과 강철수의 난입으로 엉망진창이 되었지만 그들의 과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그들은 병원대 강당에서 임직원들과 함께하는 공식 애프터 파티를 열었습니다. 아우, 정말 아빠가 당신을 어지간히 예뻐하나 보다. 이사장 취임식 파티를 2번이나 하고. 김지수가 값비싼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샴페인 잔을 들며 최민혁에게 속삭였습니다. 병원 직원들도 다 알아야지 내가 얼마나 장인어른 신뢰를 받고 있는 이사장인지. 최민혁이 완벽한 턱시도 차림으로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가 테이블에서 와인잔을 높이 들어 올리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오늘은 정말 완벽하게 뜻깊은 날입니다. 김진태 회장은 상석에 앉아 낮의 소동에도 불구하고 여유를 되찾은 사위를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축하드립니다. 병원장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병원 임원들과 남은 VIP들이 테이블마다 앉아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의사들, 간호사들까지 100여 명이 참석한 성대한 자리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병원장님의 공식 취임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오며 최민혁이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무대 뒤편의 대형 스크린에 최민혁의 얼굴이 클로즈업되어 나타났습니다. 완벽하게 정돈된 헤어스타일과 자신만만한 표정이 강당 전체에 보였죠.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그리고 성진 병원 가족 여러분. 최민혁이 연설을 시작하려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지직. 스크린이 갑자기 지지직거리더니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박진우 기자의 진지한 얼굴이 나타났고 화면 아래에는 충격적인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긴급 속보 신임 병원장 최민혁과 이사장 김진태의 7년 살인 은폐 사건. 뭐야? 저게 뭐지? 뭐야? 7년 전이면 그 사건 아니야? 강당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민혁은 스크린을 돌아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음향팀,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안 꺼. 김지수가 일어나며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강당의 모든 스피커에서 7년 전 그날 밤의 녹음 파일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의료사고잖아. 당장 덮어. 기록 조작해. 네, 원장님. 즉시 차트 처리하겠습니다. 사인은 선천적 심장질환으로 조작하면 완벽합니다. 강당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스크린 속에서 나오는 최민혁의 차가운 목소리와 단상 위에 서 있는 최민혁의 얼굴이 기괴하게 겹쳐졌습니다. 저게 뭐야? 저건 조작이야. 최민혁이 마이크를 잡고 외쳤지만 병원 직원들은 모두 충격에 빠져 그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김진태가 VIP 테이블에서 가슴을 부여잡으며 비틀거렸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의자에서 쓰러졌습니다. 아빠. 김지수가 비명을 지르며 김진태에게 달려갔습니다. 강당 곳곳에서 비명소리와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스크린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조작된 사망진단서가 크게 확대되어 나타났습니다. 담당 의사 최민혁. 사망 원인 선천적 심장질환에 의한 급성 심정지. 이게 강민 학생의 조작된 사망진단서입니다. 박진우 기자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습니다. 이어서 강철수의 인터뷰 영상이 나왔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카메라를 향해 말하고 있었죠. 내 아들은 건강한 육상 선수였습니다. 7년 동안 누구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강당에 있던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일부는 휴대폰으로 촬영을 시작했고, 일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으로 향했습니다. 잠깐만. 이건 모함이야. 조작된 거라고. 최민혁이 단상에서 절규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스크린에 결정적인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한 여성이 병원복을 입고 카메라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선영입니다. 7년 전 그날 밤 당직 간호사였습니다. 강당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스크린에 집중했습니다. 최민혁 선생이 모든 것을 주도했습니다. 김진태 원장님은 병원 이미지를 위해 강민 환자의 의료 사건을 덮으라 지시하셨고, 최민혁 선생이 조작에 가담했습니다. 이선영의 담담한 증언에 강당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게 돈 봉투를 주며 입을 다물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를 해고시켰어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라고. 최민혁이 마이크를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절규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그 화려했던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혼돈의 한복판으로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죠. 최민혁 씨, 살인 은폐 및 의료법 위반, 증거 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단상 위로 뛰어 올라가 저항하는 최민혁의 양팔을 거칠게 꺾었습니다. 철컥.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지는 소리가 샹들리에가 빛나던 강당 전체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졌던 그의 값비싼 턱시도는 이제 흉측한 죄수복처럼 초라해 보였죠. 이건 안 돼. 이건 누명이야. 전부 조작된 거라고. 최민혁이 짐승처럼 발버둥을 쳤지만 수사관들은 단호하게 그를 제압했습니다. 강당을 병원 직원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진태 씨도 병원 비리와 횡령, 살인 교사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또 다른 수사관들이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은 김진태에게 다가가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응급요원들이 들것을 가져와 그를 실어나갔죠. 김지수 씨, 증거 은폐 및 범인 도피 공범 혐의로 당신도 체포합니다. 이거 내가 누군 줄 알고, 우리 아빠가 누군 줄 아냐고. 김지수 역시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갔습니다. 수억 원짜리 이브닝 드레스는 눈물과 화장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그녀는 악을 쓰며 발악했습니다. 이럴 수 없어.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이거 놓으라고. 하지만 그들의 절규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강당에서 병원 로비로, 로비에서 병원 정문 출입구로, 최민혁은 수갑을 찬 채 그를 기다리고 있던 수백 명의 기자들 앞에 짐짝처럼 내던져졌습니다. 번쩍, 찰칵. 카메라 플래시가 마치 폭탄처럼 터지며 그의 굴욕적인 모습을 담아냈습니다. 병원장님, 7년 전 사건 정말 조작하셨습니까? 살인 은폐 혐의 인정하십니까? 한 말씀만 해주시죠. 기자들이 마이크를 좀비처럼 들이밀며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최민혁의 눈에 기자들 속에서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익숙한 두 사람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자신이 쓰레기라 불렀던 그 두 사람. 어머니 오영숙과 강철수였습니다. 오영숙, 오영숙. 최민혁이 이성을 잃고 핏발선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수사관들이 그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그는 미친 듯이 어머니를 향해 외쳤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당신이 어떻게 나를 배신해? 내가 누굴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최민혁의 목소리는 절규 그 자체였습니다. 어머니라면서 어떻게 제 아들 앞길을 당신 손으로 이렇게 망가뜨릴 수가 있냐고. 최민혁이 발버둥치며 계속 소리쳤습니다. 주변 기자들은 이 충격적인 장면을 놓칠세라 카메라로 찍어댔죠. 하지만 오영숙은 아무 대답도 그 어떤 표정의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자신이 낳은 아들의 마지막 발악을 끝까지 지켜보고만 있었죠. 당신 때문에, 당신 같은 것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망가졌어. 당신 때문이야. 이 배신자. 최민혁이 끝까지 원망과 저주를 쏟아내며 검찰 차량에 거칠게 처박혔습니다. 부앙.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그들의 탐욕스럽던 성공도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3개월 후 법정. 엄숙한 분위기의 법정. 방청석은 기자들과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는 죄수복을 입은 최민혁과 휠체어에 앉은 김진태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죠. 증인 오영숙. 증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판사의 호명에 오영숙이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굳은 의지가 서려 있었어요. 증인석에 앉은 그녀는 피고인석에 앉은 아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최민혁은 3개월 만에 딴 사람처럼 수척해져 어머니를 향해 제발 하고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 최민혁과 어떤 관계입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오영숙이 잠시 입을 닫았다가 피고인석의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아닙니다. 법정 전체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7년 전 17살 아이의 생명을 무참히 짓밟아 버린 사람이 제 아들입니다. 그녀의 단호한 증언에 피고인석의 최민혁이 흡소리를 내며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를 바라보지 못했죠. 어머니, 제발. 최민혁이 모기만 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오영숙은 그를 외면했습니다. 증인은 7년 전 사건 당일 병원에서 무엇을 목격했습니까? 김진태와 저 괴물이 의료 기록 조작을 모의하는 것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오영숙이 차분하게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제 손으로 직접 녹음했습니다. 재판부는 녹음 파일, 조작된 사망진단서, 그리고 박진우 기자가 극적으로 찾아낸 간호사 이선영의 결정적 증언까지 모든 증거를 검토한 후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최민혁에게 살인 은폐, 의료법 위반,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김진태에게 살인 교사, 병원 비리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엄마, 잘못했어. 엄마. 최민혁이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오영숙을 부르며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오영숙은 끝까지 단 한 번도 아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선 오영숙. 그녀는 복도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강철수와 마주쳤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강철수가 그녀의 손을 잡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야 우리 강민이가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영숙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년간의 그 지옥 같던 싸움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오영숙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한은 풀어주었지만 자신의 손으로 아들을 심판한 어미의 마음은 쉽게 치유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지옥 같던 재판이 끝나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있던 김진태의 그 거대한 병원. 쫄딱 망해버렸죠. 화려했던 병원 간판은 뜯겨나갔고 건물에는 금매각이라는 붉은 현수막만이 비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매각된 자산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강철수 씨를 비롯한 다른 피해자 가족들에게 배상금으로 모두 지급되었습니다. 오영숙은 서울에서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아무도 자신을 알지 못하는 강원도 깊은 산골의 작은 요양병원으로 숨어들었어요. 평화요양병원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린 2층 건물. 그녀는 그곳에서 청소 겸 간병인으로 속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 선생님, 사무실 할머니 또 똥 쌌어요. 빨리 기저귀 좀 갈아드려요. 젊은 간호사의 다급한 외침에 오영숙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금 바로 갑니다. 그녀는 일회용 기저귀와 물티슈를 챙겨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아이고, 시원하게 해드릴게요. 90세가 넘어 의식도 흐릿한 할머니였지만 오영숙의 손길은 정성스러웠습니다. 더럽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죠. 대소변을 묵묵히 받아내고 냄새나는 몸을 닦아드리고 새 기저귀를 채워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식사 시간이에요. 자, 하세요. 오영숙이 휠체어에 앉은 노인에게 죽을 한 숟가락씩 정성스럽게 떠서 입에 넣어드리고 흘린 것을 닦아드렸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것. 그것만이 그녀가 자신의 끔찍한 죄를 씻어내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요양병원 사무실로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되었습니다. 오영숙 선생님, 웬 편지가 서울구치소에서 왔는데요? 사무장이 건네는 편지. 발신일란에 찍힌 최민혁이라는 세 글자에 오영숙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받아들고 요양병원 뒤편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마당 한 구석 낙엽을 태우는 작은 소각로 옆 낡은 나무 벤치에 앉았죠.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지에는 아들의 그 익숙한 글씨체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니, 이젠 어머니라고 부르기도 역겹군. 당신이 감히 내 인생을 완전히 망쳤어. 내가 여기서 어떤 취급을 받는지 알아? 다 당신 때문이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당신 아들로 태어난 게 죄야? 난 당신을 절대 용서 안 해. 평생 죽을 때까지 저주할 거야.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나쁜 어미야. 편지에는 7년 전 그 목소리처럼 단 한 줄의 반성이나 뉘우침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을 고발한 어미에 대한 지독한 원망과 저주만이 가득했죠. 오영숙은 편지를 다 읽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 역시 변하지 않았구나. 그 순간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한 가닥 미련, 그 지옥 같던 모정의 끈이 툭 하고 완전히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영숙은 벤치에서 일어나 소각로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마른 나뭇잎들이 타닥 소리를 내며 타고 있었죠. 그녀는 아들의 저주가 담긴 그 편지를 불길 속에 조용히 던져 넣었습니다. 하얀 편지지가 순식간에 시커멓게 타오르며 재로 변해갔습니다. 저주할 거야라는 그 악독한 글자들이 불꽃 속에서 사라지는 것을 오영숙은 덤덤하게
아주 덤덤하게 바라봤습니다. 오영숙 선생님 맞으시죠?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그곳에 강철수 씨가 작은 화분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강민희 아버님, 어떻게 여길? 오영숙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 기자님께 겨우겨우 주소 알아냈습니다. 강철수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1년 전 법정 복도에서 봤던 그 한 맺힌 얼굴이 아니었어요. 분노와 원한이 모두 사라진 평범한 할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이거 드리려고 왔어요. 강철수가 작은 국화 화분을 오영숙에게 건넸습니다. 노란 국화꽃이 소담스럽게 피어 있었죠. 이젠 정말 편히 사시라고요. 우리 서로. 강철수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영숙이 화분을 받아들며 끝내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낡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소각로에서는 아들의 편지가 마지막 한 조각까지 재가 되어 하늘로 흩날리고 있었죠. 우리 강민이 이제 정말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철수가 잿더미가 날아가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이젠 정말 모든 게 다 끝났네요. 오영숙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마지막 남은 재를 멀리 날려보냈습니다. 아들의 원망이 담긴 편지와 함께 7년간의 그 지독했던 악연도 그렇게 함께 사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지 마시고 이젠 행복하게 사세요. 영숙 씨가 잘못하신 건 없습니다. 강철수가 오영숙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강민희 아버님도 이젠 꼭 행복하게 사세요. 오영숙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석양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요양병원의 저녁 식사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영숙은 일어나서 노란 국화 화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그녀의 긴 속죄와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따뜻하고 빛나는 날들이 찾아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사연이었습니다.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